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과정이 이제 동영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동영 모의고사는 총 4회로 진행이 될 거고, 동영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물 같은 거 좀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그 시험장 총정리 자료 2장을 첨부 자료로 드렸고요. 요 자료는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정 보완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자료 출력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시간에 쭉 한번 훑어 드릴 테니까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보신다. 2페이지밖에 안 되니, 두 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 갈 때도 들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명절 전에 그 야간반 한 분이 남자분이 찾아와서 계산 문제를 좀 찍어주면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계산 문제를 좀 찍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찍으라면 또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예상하는 계산 문제 9개를 이번 1회 때 냈어요. 1회 때 낸 계산 문제가 전부 다 제가 예상하는 이번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계산 문제 유형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그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물론 계산을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산이 정말 어떻게 약하신 분들은요, 이거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9개를 담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는 총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론에서 등장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총론에는 부동성, 필지 이런 거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는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반드시 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론에서도 또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그다음에 금융에서는 계산 문제가 사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론 여기다 쓸까? 개발론은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비율임대차인데, 비율임대차는 작년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해마다 2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가 총 9개에서 10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이번 시험에서도 2개씩 나오는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경제로 2개 나옵니다. 최근에는 시장론에서도 2개가 나와요. 그다음에 투자론에서는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4회 시험, 그 어려웠다는 34회 시험에서는 투자론에서만 계산 문제가 4개 출제됐습니다. 4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거의 쏟아 부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금융론에서는 1개 정도, 1개니까 됐고, 감정평가론에서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계산 문제가 2개씩 나오는 파트니까 8개가 출제가 되고, 여기 추가하면 9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예상하는 이번 시험의 계산 문제는요, 일단 경제론에서 균형은 꼭 나옵니다. 우리와 QD하고 QS를 같게 만들어서 균형 가격 구하고 균형량 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한번 기울기를 물어줄 때가 됐습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제가 1회 동영에서는 기울기도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과 기울기까지 구하는 것을 하나 연습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탄력성은 올해는 거의 90% 이상, 마음 같아서는 100%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탄력성은 왜 100%까지 출제 가능성을 제가 예상하냐면, 해마다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해마다 나오다가 딱 한 번 작년에 쉬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균형에서만 나오고, 그것도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균형에서는 정상적인 출제로 회귀할 거고,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뭐가 한 번 나올 때가 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1과 비교하지 않죠.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둘의 관계가 대체제, 모르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면 당황스럽네. 여러분들 다음 달에 시험장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혹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결혼식 가고 그러면 안 돼. 시험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 대체제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보완제. 제 생각에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요게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회 동영에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장론은 일단 작년 문제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론 파트는 원래 해마다 그래요. 원래 해마다 그 작년에 나왔던 것들을 출제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좀 피합니다. 그럼 작년에 나왔던 거 일단 첫 번째는 입지계수입니다. LQ 입지계수 LQ 또 엄청 어렵게 작년에 출제를 했죠. 5개를 구해가지고 이보다 커서 기반 산업인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프. 허프도 안 어렵잖아. 허프는 안 어려운데 공간 마찰 기술을 1로 적용했을 때 2로 적용했을 때 둘 다 구해가지고 그 둘의 차이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허프하고 입지계수 쪽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1회 때는 안 냈겠죠 내가. 허프나 입지계수 쪽보다는 정보 현재 가치. 이거 땡큐입니다. 땡큐. 정보 현재 가치. 정보 현재 가치는 이제 빼안나 우리 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제가 오늘은 1회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2개 하게끔. 그러니까 1년짜리 줬을 때 정보 현재 가치 구하는 거랑 2년짜리 줬을 때 정보 현재 가치 구하는 거랑 둘 다 구하게끔 그렇게 문제 구성을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정보 현재 가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레일리입니다. 레일리. 그래서 물론 허프랑 공식은 똑같습니다만은 레일리 모형을 적용해서 A 도시로 몇 프로 가느냐 아니면 얼마가 가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응용해서 도시 인구가 3만인데 걔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인구의 80%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응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랠리 쪽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컨버스도 알면 좋긴 한데, 컨버스는 이 비중이 좀 적어요. 이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컨버스고요. 핵심은 랠리하고 정보 현재 가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개야? 균형 하나, 기울기까지 포함한 균형 하나, 탄력성 하나, 정보 현재 가치 하나, 랠리 하나, 이렇게 4개 아닙니까? 그죠? 투자론. 투자론. 일단 투자론 관련되어서 제가 작년 계산 문제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계산 문제는 일단 투자 가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이 35번 있었거든요. 15회 때 추가 시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35번 있었는데 처음으로 나왔던 계산 문제였습니다.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건데 정말 의외의 계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 작년에 투자론 계산 문제가 5개 나왔구나. 나머지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률 구하세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구하세요. 그 다음에 지분환원율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 투자론 계산 문제는요. 일단은 무조건 뭐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냐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지분석법.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계산 문제는 진짜 빤합니다. 왜 빤하냐면 뭐하고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만 구하면 됩니다. 뭐하고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만 구하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는 역대 시험에서 딱 한 번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계산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익히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있죠. 어림셈법에는 뭐가 있죠?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을 거고요. 승수 4개, 수익률 3개 있습니다. 비율분석법은 6개 있습니다. 대부, 부채, 총영 이렇게 6개. 총 공식 13개인데 요거는 혹시라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쌤 저는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계산 문제는 좀 자꾸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내에 풀지도 못하겠고 틀리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배제를 합시다. 그런데 요거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좀 해설 강의에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할만해요. 진짜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열심히 해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계산 문제는 챙겨갑시다. 그다음에 금융론. 금융론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계산 문제가 최정식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2개입니다.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요 2개의 계산 문제가 당연히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동영에서는요, 제가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를 한번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저랑 열심히 풀면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회차 뭐 이렇게 이자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가 내봤거든요. 금리 구하고 2회차 이자 구하라고 내봤는데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1분에 풀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고 못 풀겠는 분들은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계산 문제 유형이 딱 3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가 방식에서 적산가액 구하라. 비교 방식에서 토지가액이나 비중가액 구하라.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에서 수익 가액 구하라. 이런 유형이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냐면 원가랑 비교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원가 실 것 같아요. 원가 실 것 같고 비교 하나 그리고 수익에서 나올 건데 수익에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1회에서는 둘 다를 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뭐만 냈냐면 수익 가액만 냈습니다. 수익 가액도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면 환원율이 5%다. 환원율이 7%다. 이렇게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고 토지 몇 프로, 건물 몇 프로, 토지와 건물 구성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종합 환원율을 먼저 구해놓고 그다음에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되는데 공실은 줄 것 같은데 영업 경비를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고 유지 수선비 얼마, 화재 보험료 얼마, 재산세 얼마, 그리고 경비 아닌 것들도 쭉 나열할 겁니다. 소득세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이런 식으로 경비 아닌 건 차치하고 경비인 것만 묶어서 유료 총소득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서 빼고 우리가 아까 구했던 토지, 건물 구성 비율 곱해서 가중평균한 환원율을 적용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뭐도 한번 나올 때가 됐냐면 환원율을 구하는 거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이 환원율은 우리 왜 진짜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상가는 순부저, 환원율은 저부대. 상가는 순부저, 환원율은 저부대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저당상수 주고 대부비율 주고 부채 감당률 안 주고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줄 건데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버리면 부채 감당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개 곱해서 환원율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출제한 거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동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도 1회 동영은 꼭 한번 풀어보시라고 추천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9개 낸 계산 문제는 이겁니다. 균형 냈고요. 기울기 포함해서 탄력성 냈습니다.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까지 해서 그다음에 정보 현재 가치 냈습니다. 요거 1년짜리, 2년짜리 둘 다 한번 물어봤고요. 랠리 냈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 내봤고요.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 계산 문제는 내긴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힘들면 요거는 좀 배제하셔도 좋다. 상환 방식 중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2회차 금리하고 2회차 원리금 구하는 거 냈는데 요것도 너무 힘드시면 건너 떠도 좋다. 비교 방식 냈고요. 당연히 냈고 비교 방식도 그동안 계속 뭐만 나왔냐면 제곱미터당 단가만 구하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면적 비교하는 것도 한번 내봤습니다. 면적 비교하는 것도. 그래서 면적 비교해서 그야말로 비중가액 구하는 게 이게 진짜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적용해봤고 이번에는 그 2회 때 제가 환원율을 낼 거고 지금은 이제 수익가액 구하는 걸로 이제 아주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원이 허를 찌르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인 출제 패턴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렸던 9개 정도에서 최소한 5개 정도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니까요. 1회 동형 모의고사 계산 문제는 몇 번 더 연습해 보시고 몇 번 더 정리해 보시기를 바래 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동형을 대비하는 그리고 집에 가서 복귀하거나 복습하시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회, 3회 사회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3번 정도 이제 시험 치르시면서 이번 주 내내 또 시험이 있으니까 다른 과목들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빨리 풀어서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빨리 풀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겠죠? 빨리 풀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4번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 20, 30초 투자해가지고 이거 2번 얼마나 좋아. 그죠? 두 번째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좋은 게 빨리 틀리는 게 좋아요. 빨리 틀리는 게 좋아요. 우리 시험은 이제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돌던가요? 좀 부족하던가요? 부족하죠.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에 노출이 돼야지 합격할 확률이 많은데 예를 들면 7번 문제를 하나 잡았어요. 7번 문제를 하나 잡았는데 한 3, 4분 걸려버립니다. 맞추긴 맞췄는데 3, 4분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처뿐인 양광이라고 합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온몸은 피 질질을 그러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거 맞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곧
민법 문제, 민사특별법을 거의 다 틀려야 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오늘 동영 해설 들으면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동영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빨리 들리는 것. 딱 보자마자 내가 그동안 해보니까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계산 문제는 해도 틀리더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제껴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빨리 맞추는 거. 두 번째는 빨리 틀리는 거. 어쨌든 요까지가 좋은 거거든. 요까지가.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빨리가 좋은 거야. 뭐 하든 맞추든 틀리든 빨리가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좋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건 늦게 맞추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맞추긴 맞췄는데 하나 맞추기 위해서 희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 서너 문제 정도를 갖다가 풀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늦게 틀리는 거. 5분 잡아먹었어. 답이 아니야, 근데. 5분 해서 답을 구했거든. 답이 25%야. 근데 없어. 기회가 없다니까? 답을 5분 만에 풀었는데 지문 5개 중에서 25%가 없다니까? 이건 정말 그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멘탈이 붕괴됩니다, 이게. 내가 시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 계산을 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답이 없다니까? 그때 어떤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시험장에서 느끼는 고통으로 치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추든 틀리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맞추든 틀리든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 이 문제를 공략했을 때 너무 맞출 수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풀었던 거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이 문제 풀지 마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지정해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어떤 분은 뭐 감정평가로는 강한데 또 어떤 분들은 감정평가로는 좀 약하고, 어떤 분들은 총론에 강한데 어떤 분들은 또 총론에 약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약한지 모르겠는데 필지 획지 나오면 무조건 틀려버리더라고. 부동성 틀려버릴 거야 하고 막 이렇게 틀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 하셔서 이렇게 빨리 맞추거나 빨리 틀리는 쪽으로 하시면 최대한 많은 문제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맞추든 빨리 틀리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문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토지정착물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문제 틀리시는 분들이 아마 왜 틀리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왜 틀리냐면 토지정착물에 대응되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토지정착물에 대응되는 개념은 뭐지? 동산입니다. 토지정착물에 대응되는 개념은 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정착물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뭘 찾으라는 얘기야? 동산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동산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이 3개가 뭐야? 가수차예요.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는 동산이거든요.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경작은 여기 쓸게. 경작 수확물. 그리고 임차인 정착물.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아니지. 임차인 정착물. 가수차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정착물은 또 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거든요. 일단 종속적인 정착물은 제가 그 외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는 담장, 두 번째는 뭐 국어, 그리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독립 정착물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요. 첫 번째는 건물이요. 두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류 가실이요.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요.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건물하고요. 명인 방법 갖춘 미분류 가실하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요. 등기된 임목하고요.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착물이긴 한데 무슨 정착물이지? 독립적인 정착물이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담장,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요. 토지의 종속적인, 어쨌든 둘 다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수차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가수차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가수차가 몇 번에 있죠?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동산이에요.
토지정착물이 아니지. 오케이? 그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그 전체 시험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과목인데 1번부터 시원하게 틀리고 시작하면 얼마나 그날 일진이 사나워. 그지? 그러니까 1번은 적어도 1번은 맞춰야지. 그 시험은 기세인데. 답은 1번이고. 그러면 제가 묶어볼게요. 요 니은 디귿 하고요. 리을 미음 비읍은 그러면 결국 뭐란 얘기야? 토지 정착물인데 니은 디귿은 토지 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이고 됐었어요? 예. 그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 그러니까 미분류 과실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은 무슨 정착물이다? 독립 정착물이다. 하지만 종속 정착물이든 독립 정착물이든 둘 다 무슨 뭐다? 토지의 정착물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억 하나만 맞아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누가 저한테 혹시 토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럼 저는 후보지행지 꼽아요. 저는 후보지행지가 토지 용어 중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후보지행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땅은 후보지,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땅은 이행지. 다시 상호간, 후보지, 내에서 이행지인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작년에 나와서. 그래서 올해는 후보지 용어 정리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 그럼 가자. 자,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용도가 적어도 뭐는 아니다. 택지는 아니다. 현재가 택지였으면 얘가 장래 택지가 될 거라고 하지 않거든. 그럼 현재는 농지나 임지였을 거야. 그쵸? 그러면 농지나 임지가 장래 뭐가 될 것 같은 땅, 택지가 될 것 같은 땅은요. 후보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 정리 후보지 상호간 말고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무슨 용도에서? 현재 용도에서 계속합니다. 앞으로 뭐야?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뭐 되는 땅? 예상되는 땅은 이행지 아니고 뭐다? 후보지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는 상호간에 바뀌는 땅 하나랑 그다음에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평가사 쪽 시험에서는요, 요거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후보지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2번 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이 있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두 필지 이상을 일단으로 보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은 뭐로 가버리고 획지로 가버리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뭐가 되죠? 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일단을 기억하시는 건데 일단지 안 틀리는 방법은요. 일단지는 이걸 일단지라고 합니다. 예로 보는 거예요. 왜? 예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두 필지 이상을 일단으로 본다니까. 숫자가 나온다니까. 2를 1로 보고 있다. 일단으로. 그건 일단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싼 일단은 획지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빈지. 빈지 맞습니다. 빈지는요.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하셔도 되고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한다 하셔도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우리는 빈지라고 불러요. 바닷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됐지. 왜냐하면 해안선부터 등록되는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땅 중에 등록 안 된 땅은 뭐밖에 없다? 빈지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4번. 자, 주상공이 나왔어요. 뭐 게임 끝났는데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랬으면 건부지가 맞아요. 이용되고 있거나. 근데 또는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기도 하고 이용 목적이란 말은 아직은 건물이 없지만 건물이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거든. 그런 땅을 갖다 우리는 택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택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주상공이 있는 땅은요. 건부지. 주상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땅은요. 나지. 둘을 합쳐서요.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땅을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택지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포락지. 이번에 맞긴 했는데 이 틀리기 잘 나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 그럼 또 틀려요. 우리가 배우시는 토지 중에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뭐밖에 없어요? 빈지밖에 없습니다.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하고 이 포락지를 뭐로 바꿔서 잘 나오냐면 위에 있는 빈지나 또는 선화지로 바꿔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대로 해놓고 예를 들면 선화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다. 빈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다.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빈지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지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화지가 딱 시험에 뜨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두 분만 할게요. 고압선화지. 고압선화지. 고압선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선화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압선화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하지.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는 포락지란 말을 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지 다른 용어 정의 하나랑 획지하고 일단지 구분 하나랑 빈지하고 포락지의 구분과 건부지하고 택지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건부지가 맞는데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모두 합친 땅은 택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이요. 3번. 3번 문제 제가 요거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순서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서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뭐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기울기를 물었는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몰라. 그럼 틀려야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Q. 기울기는 P 개수분의 Q 개수가 됩니다. Q 값을 분자에 올리는 겁니다. Q 앞에 있는 값을 분자에 올리는 거야. 요걸 저는 이제 거미집 이런 거면 뒤집어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도출하거든요. 탄피.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반대기 때문에 Q 개수분의 P 개수, P를 위로 올린단 말이야. 일단 기울기는 기Q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뭐라도? 기울기라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이거 틀리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지 마. 기울기만 하고 넘어가. 괜히 상처뿐인 제일 안 좋은 거 4번 시간 들어 잡아먹고 틀리시는 분들 기울기가 한번 해보자. 무슨 함수의 기울기? 공급곡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Q에서 끝맺음 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이야. Q에서 끝맺음 하라니까? 얘는 몇 분의 몇? 1분의 1. 그럼 기울기가 얼마에서? 2분의 1에서 1로 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에서 1로 가면 2분의 1만큼이 증가되었다. 틀리더라도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1번, 3번,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이 정말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더 중요한 건 얘가 균형양을 물었어요. 뭘 물었다고요? 균형양. 균형 가격을 물은 게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 왜 균형양을 물었지? 그건 내 마음이지. 아니, 균형 가격을 묻고 균형양을 묻는 건 내 마음이고 출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이거 2번 체크하신 분들, 답이 4번인데 2번 체크하신 분들은 아마 균형 가격을 구하신 것 같아요.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거든요. 균형양을 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150-2P랑 누가요? 30 플러스 2P가 똑같았죠. 근데 수함수 바뀌었잖아. 수함수는 그대로잖아. 150-2P인데 공급함수가 얼마야? 30 플러스 P로 바뀝니다. 그렇죠? 몇 P? 4P. 4P 얼마? 120. P는 얼마? 30. P30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균형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30을 대입하면 60이 빠지기 때문에 Q는 90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이번에 이거. 몇 P? 3P. 얼마? 120. P는 얼마? 40. 40을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쉽겠네. Q는 얼마? 70.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물었다면 30에서 40으로 갔기 때문에 10이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균형물을 물었다고요? 양을 물었기 때문에 양은 얼마에서? 왜 나한테 C라고 하지? 왜 요걸 하지 나한테? 이거 내 마음이잖아. 양을 묻는 거는. 양은 90에서 70으로 갔기 때문에 20 감소해서 이 문제 답 4번입니다. 답 4번입니다. 2번 체크해서 틀리신 분들은요.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는 거. 결국 얘가 뭘 물었지?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번 체크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1번, 3번,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놓아줍시다. 아시겠죠? 기울기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구한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 3, 5 놓아주시고 2번 분발하시고 4번
축하드립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자, 최근 출제, 제가 뭐라고 해야 돼? 트렌드 같은 거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 출제 트렌드에서는요, 영속성 뒤에 감가상각을 줘요. 맞거든. 감가상각이 나오는 게. 개별성 뒤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줘요. 맞거든. 일물일가의 법칙. 부동성 뒤에 임장활동을 줘요. 맞거든. 근데 그게 배제되는지 필요한지를 틀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속성 때문에는 감가상각이 배제되는데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한다든지, 부동성 때문에는 임장활동이 필요한데 임장활동이 배제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공급입니다. 토지공급. 토지공급은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부증성 때문이다까지 해야 돼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뭐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이다. 그러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까지는 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건 누구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온지 X인지 얘기해봐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X,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건 맞는데 걔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야.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X,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걔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갑니다.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맞추신 분 긴장 늦추지 마세요. 뭐가 맞아서? 뭐가 맞아서? 니은이 맞아서. 니은이 맞아요. 니은이 맞아서 한 개입니다. 혹시 그 한 개를 맞췄지만 니은이 아니라 다른 거 체크하신 분들은요, 그 형편이 안 좋지만 하나 2.5점 깝시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거 까면 60점 안 나오는데 까요. 그렇게 맞춰봐도 소용이 없잖아. 하나 깝시다. 2.5점. 아시겠죠? 가자. 개별성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 세계는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세계에 없다. 기억하시고요. 부증성 때문에 두 가지 이용을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 그러니까 우리 부증성 때문에는 토지가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베스트 이용,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집약, 최유효는 부증성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니은입니다. 디귿. 자,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뒤에 예하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자. 부동성 때문에는 임장활동이 뭐하고요? 필요하고요. 영속성 때문에는 감가상각이 뭐제도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장활동 나오면 환장합니다. 좋아가지고. 부동성 임장활동 맞대. 왜 맞아? 그러면 네가 옛날에 맞다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임장활동이 배제되는 게 부동성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임장활동이 필요한 게 부동성이라고 했지. 영속성 감가상각 나오면 환장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거.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는 3개가 배제됩니다. 소모가 안 되고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모, 재생산,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거, 영속성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 미음이 제일 골 때린다니까. 왜 골 때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형광펜 치는 단어, 이 단어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갖다가 옳은 지문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이 맞다고 틀렸다고? 맞다고. 토지는 무슨 공급이? 용도적 공급이 늘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맞아. 용도적 공급 된댔어.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증성을 얘기하고 싶다면 무슨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요거 얘기할 때 부증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결해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 불가능한 거 맞아요? 누구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적 공급 가능한 거 맞아요? 걔는 누구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하시다 보면 금방 내가 풀었던 걸 갖다가 즉석에서 이제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점수에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점수에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막 요즘에 저한테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막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찾아오지 마요. 내가 뭐 어쩌라는 거지?
쌤 불안해 미치겠어요 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불안과 조절을 어떻게 해결해 드리죠? 찾아오지 말고, 그, 제가 왜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볼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걸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만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려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타인이 이걸 극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걸 내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 한 달 앞두고 불안 초조함을 극복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통과일입니다.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통과해야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다고 찾아오지 마. 어쩌라고, 나도. 불안해, 어떡해요? 뭐, 그래요. 자기 불안한데 나한테 어떡할지 물어. 아니, 3번이 안 풀려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있어. 선생님, 이 계산 공식이 이거 어떤 거 적용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불안하대. 근데 가족들을 한번 찾아가 봐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지.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찾아오지 마요. 답은 2번. 5번. 5번 맞추신 분들은 많이 축하드리고요. 많이 축하드리고 당분간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는 공부하지 마세요. 오케이?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 몇 개? 2개 좋습니다. 2개. 서너 개 하신 분. 자, 정답은 2개. 2개. 일단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비읍하고 시옷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비읍하고 시옷입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 이유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물은 게 아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2개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여러분들 인기 있을 때 가격 상승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귀해지면 가격 상승하는 거 맞아요? 인기가 있거나 귀해지면 그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때. 잠깐 7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밑줄 걷는 거 몇 개 보이세요? 5개 보이죠? 이건 뭐죠? 이 수요예요.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밑줄은 수요예요. 그리고 제가 물결 표시하는 거 보이세요? 물결 표시하는 거 보이시냐고? 이거는 뭐예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수요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공급 변화시키는 거.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 그만 놓아줍시다. 아까 제일 좋은 거, 2번째로 좋은 거, 3번째로 좋은 거, 4번째로 좋은 거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2번째로 좋은 걸 택합시다. 빨리 틀려버립시다. 아까 서너 개 하신 분 하지 마. 아시겠어요? 이러고 하시니까 별로 결과가 안 좋잖아.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빨리 틀려버립시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가격 기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 한 번 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는 누구를 변화시키고? 수요를 변화시키고,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 자재값,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만 공급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 증가를 찾아야 되는데 수요 증가가 한 개도 없어요. 보세요. 실질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대체재 쪽 수요 증가는 수요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도 수요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도 수요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도 수요 감소. 그래서 수요 쪽은 증가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답이 없고 다행히 공급 감소는 2개가 보입니다.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비읍.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시옷. 하지만 아파트 건설업체 수 증가는 공급이 증가해버립니다. 공급이 증가되는 것은 가격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비읍과 시옷 2개. 난이도가 높은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 푸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대체재 쪽 뒤에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고 대체재 쪽 뒤에 가격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수요하고 가격을 한 번만 더 구분합시다. 이제는 안 합니다. 오늘 회복 안 되면 이제 대체재 보완제는 그만 놓아줍시다. 알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진짜? 자, 갑니다. 내 거 수요를 이번에 반대로 증가시키고 싶어요.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나는 지금 내 거 수요를 뭐 시키고 싶다고요?
증가시키고 싶다고요.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랑 4종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뭐예요? 감소해야 반대로 내 걸 살 거란 얘기입니다. 대체재 가격은 뭐 해야 되죠? 상승해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재 가격은 뭐 해야 되죠? 하락해야 됩니다. 또 대답 못하기 시작했다. 밑에서 쓰겠습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지 반대로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보완재 쪽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돼야 됩니다. 보완재 쪽 수요가 증가돼야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재는 가격이 상승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되고요. 보완재는 가격이 하락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대체재를 안 사야지 내 걸 삽니다. 보완재를 사야 덩달아 내 것도 사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수요 나왔는지 가격 나왔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 보지 말고.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 대체재 수요. 감소. 대체재 가격은 상승. 좋아요. 보완재 수요. 증가. 보완재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거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돼. 보완재 수요가 증가되거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해야 돼. 이렇게 네 개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고 그 수요 감소 요인은 뒤집으면 되니까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푸신 분들 그리고 맞추신 분들은 많이 축하드립니다. 답은 1번.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균형의 변동 및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출제위원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그 불변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출제위원들 불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불변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완전 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그때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불변이 나온다고요. 불변이 나온다고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이죠? 양불변입니다. 가격 불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뭐 불변? 양불변입니다. 오케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이고 수익 불변이고.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요 세 개 불변 말고 불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있고 량이 있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고요. 저랑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가격 모르는데? 양만 증가돼요. 오케이?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양은요? 몰라요.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 있다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있다. 그럼 이게 몰라가 불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있다면 가격 뭐에? 불변의 양 증가 이렇게 하는 거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있다면 뭐는 상승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아까 몰랐던 양이 뭐로 바뀐다? 불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익 불변. 같다면은 몰랐던 거,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뀐다. 이렇게 딱 네 종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뀐다까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불변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틀려버려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탄력성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0? 생소상? 하면서 틀려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일 때 수익 불변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이 1일 때 그러면 또 틀려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1과 비교하죠.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이걸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기 가서 그런 이상 행동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 기울기까지 연결합시다. 탄력성이 무한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요? 수평이고요. 또 못하기 시작했다 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직각삼곡선인데 직각삼곡선은 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요까지는 몰라도 좋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요 세 개가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 탄력, 무한대, 수평 모두 같은 말. 완전 비탄력, 0, 수직 모두 같은 말. 좋아요? 예, 기억을 하십시다. 불변은 출제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테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1번.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된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요. 인기 있고 귀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개 폭이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아까 뭐라고 하다고 했던 거 알 수 없다고 했던 게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인데 보세요. 뭐가요?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불변 맞습니까? 좋습니다. 2번. 수요가 증가될 때 이게 너무 유명하죠. 더덜입니다. 더덜. 수요가 증가되면 보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 할 건데 증가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다? 작을수록 작다는 얘기는 1보다 작은 거거든요. 뭐야? 비탄력.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가팔라져요? 가팔라집니다.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더 크게 변하고. 맞아요? 양은 더 적게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한다. 이게 만약에 탄력적이 되면요. 가격이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게 되거든요.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 비탄력적일 때 벌어지는 일, 가격 더 크게, 양 더 적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지문입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걸 틀리게 낼 거예요. 오늘은 분하지만 맞게 냈습니다. 3번. 자, 가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요거 읽어봐. 요걸 갖다 탄력성으로 바꿔주셔요. 0. 바로 나와야 됩니다. 무한대. 바로 나와야 돼. 1.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요? 양이 변하지 않고. 양 변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무한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 가격이 변하지 않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수입. 전체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고요. 아까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틀리게 나왔었어요. 수요량.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요량은요, 변화합니다. 뭐는 변화하고요? 수요량은 변화하고요. 뭐가 불변이다? 수입 불변이다. 자, 지금부터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성의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들어와요.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분해? 가격의 변화분해. 수요량의 변화이다. 절대값 씌우는 거 알고 계시죠? 탄력성 얼마래? 1이래. 자, 1 만들자. 가격 플러스 10 했어. 수요량은? 그냥 10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수요 법칙을 여러분들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량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수요 법칙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가격 마이너스 10, 수요량은? 진짜 그럴 것이지. 플러스 10. 그러면 뭐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 가격 탄력성 1일 때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뭐 변화시키면? 가격 변화시키면? 수요량 변해 안 변해? 변해. 가격 변화시키면 수요량 변한다니까? 얼만큼 변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변한다니까? 그 결과 뭐가 불변이라고? 수입이 불변이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면 뭐를 변화시키면? 가격을 변화시키면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하고 뭐가 불변이라고요? 수입이 불변입니다. 물론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하면 뭡니까? 모를 텐데. 자, 가격을 안만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탄력성 0. 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이 불변이라니까, 수요량이. 표정 이상. 다시 하자. 자, 수요 탄력성이 뭐일 때는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맞아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뭐는 변하고?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이 불변이고, 가격을 변화시킬 때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도 있긴 합니까? 그때는 탄력성 값이 0이 나오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불변이고요. 물론 가격 변했을 때 수요량이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변화시켰을 때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는 뭐라 부른다? 완전 탄력. 그럼 글자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위에 있는 수요량 변화율보다 더 크면 비탄력.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만큼 수요량은 변하고 수입이 불변인 경우는 단위 탄력. 좋습니다.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는 완전 비탄력.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는 완전 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는 느낌입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마른 수건을 손 아파요. 손 아프네.
그 말은 수건을 쥐어짜내는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불변이 아니고 수입이 불변이다. 혹시 탄력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7번. 7번은 팔짱 끼세요. 팔짱 끼세요. 자, 팔짱 끼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절대값 씌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 아시죠?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이게 수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근데 수의 교차 탄력성은 뭐 없이 절대값 없이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 아시죠? 얘는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커서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면 보완제.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저랑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없애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3개 지문은요. 영원히 사라져야 될 그런 지문입니다. 정말 못됐어요. 일단 0.25 탄력. 와, 이러면 안 돼요. 자, 수요의 뭐가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0.25인데 탄력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작으면 뭐기 때문에? 비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답 체크하신 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매품으로 5번도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데? 0.5인데 탄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야지 탄력입니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법률행위의 불성립입니까? 불성립입니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돼, 지금? 이거는 유효물을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거라니까. 그리고 뭐도 체크하시면 안 되냐면, 이게 4번하고 5번도 답으로 체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이 0.25. 0.25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뭐가 플러스인지 알려드릴게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아시겠어요? 0.25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한참 생각하다. 0.25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데, 자 보세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데 보완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뭔데? 마이너스인데 대체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틀리더라도 몇 번 체크해야 돼요? 2, 3번. 2, 3번만 유무유를 따져보는 지문이고요. 1번,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공부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수의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플러스면? 좋아요. 대체제. 마이너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에 추천해드리는 탄력성 계산 문제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왜 추천해드리는지 압니까? 20초 컷이 가능합니다. 20초 컷. 자, 한 문제당 10초. 가자.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주세요. A 찾으세요. A. 여기 있네. A 수요량 몇 프로 감소? 8% 감소. 마이너스 8. 맞아요? 얼마? 0.5. 뭐 덕분에? 절대값 덕분에. 0.5는 1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뭐요? 비탄력. 0.5의 비탄력. 좋아요? 예. 5번 체크하시면 가만 안 둬. 진짜 0.5인데 탄력적일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다시. 밑에. 플러스 16. A 가격이 16% 상승했죠? B 찾아야 B. B 수량이 몇 프로? 4% 감소합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절대값이 없어요.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중에, 계산 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것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유일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유일하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25입니다. 4분의 1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0.25는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팔짱 끼고 한번 풀어보자. 네, 문제 한번 낼게요. A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B 수요가 8% 증가되고 A 수요는 20%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지를 일단 구하고 탄력 비탄력인지 얘기해 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구하고 일단 구하셔야 돼. 그리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도 얘기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짱 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팔짱 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필기해요 그러면. 뭐 어차피 말 안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말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가격 탄력성부터 밑에 절대값 씌우고 밑에 플러스 10 위에 마이너스 20 그럼 얼마? 2는 뭐? 탄력 10초.
밑에 플러스 10, 위에 마이너스 20, 2 탄력. 또 10 줬습니다. 밑에 플러스 10, 위에 플러스 8, 이거 얼마? 0.8, 0.8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험에서는요, 압도적으로 대체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완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체제가 많이 나왔고, 보완제는 옛날에 29회 때 거미집 이론 나오면서 A 가격이 상승하고 몇 프로 상승하고 B 수요가 몇 프로 감소했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완제가 한번 등장했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대체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보완제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7번 문제를 준비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8번 가볼게요. 8번. 부동산 경기 변동 및 거미집 이론에 대한 형태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울기하고 탄력성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아무리 연습해 봤잖아요. 요 P 개수분의 Q 개수라고 해서 둘 다 기억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위에 올라가는 것만 기억하기로 했죠? 위에 뭐가 올라간다? Q가 올라간다. 기, Q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랑 탄력성 계산을 크기만 계산해 볼 때는요, 이걸 뒤집으시면 돼요. 원래 탄력성과 기울기가 원래 반비례 관계입니다. Q 개수분의 P 개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 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쓸 거냐면 거미집에서만 쓸 거예요. 거미집 탄피, 거미집 탄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회복하셔도 되고 앞에 상향하셔도 돼요. 둘 다 경기가 좋아지는 시장입니다. 자,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누가 중시되고요? 오케이. 매도자가 중시되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한선. 바로 나와야 됩니다. 2번 지문 앞에다 뭐 써도 되냐면 하향시장 써도 돼요. 하향시장. 하향시장이나 후퇴시장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누가 중시되고? 매수자가 중시되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이다? 상한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 4, 5번이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면서 수렴 발산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은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냐면 P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을 구할 거고 4번, 5번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면 누가 아니 우리 개론성은 왜 일관성이 없지? 한 방향으로 가야지 말이야. 얘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P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갑시다. 뭐 분의? 1분의 4분의 1. 1분의 4분의 1은 4분의 1이 0.25거든. 4분의 1 0.25 기억하세요. 아까도 4분의 1이 한번 나와서 그래요. 그럼 얘는 탄력성이 0.25입니다. 그렇죠? 네. 얘는요. 0.5. 2분의 1은 0.5 아닌가, 그지? 수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죠? 이거는 뭐야?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가면서 탄력성 구하자.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은 0.5잖아. 이거는요. 4분의 2. 4분의 1도 0.5잖아. 탄력성이 똑같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순환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줄임형 아니지. 순환형이지.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몇 분의 몇? 1분의 2. 2잖아. 이거는 4분의 3, 0.75잖아. 그쵸? 크죠? 수탄이 더 크죠? 이거는 무슨요? 수렴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는 특이하게 순환형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 왜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독립제는 절대로 안 나오거든. 무조건 답은 대체제 아닌 보완제거든. 정상제 열등제에서도 중간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거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수렴 발산형 외에도 순환형도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8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9번으로 갑니다.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효율적 시장은 이제 제발 좀 끝냅시다. 효율적 시장은 나오는 게 뻔한데 맨날 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틀린 사람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얘기해 주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고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 왜냐면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신을 안 차렸는데 이번 기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번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네. 초과 이유는요? 당연히 없지. 물론 이제 가로 열게요. 가로 열고 정상 이유는 있어요. 정상 이유까지 없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좀 너무 당연해서 두 개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네. 그러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천천. 첫 번째 천이 정보 가치예요.
두 번째 천이 정보 비용이고. 해석합시다.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원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썼어? 1,000원 썼어. 남는 거 없지. 그럼 무슨 시장이야? 활동률적 시장이지. 활동률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이것도 뭐야? 영영. 이것도 활동률적 시장이 아니야. 맞아. 오케이? 방금 했어.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뭐라고? 정보 비용이 0이면 완전이야. 정보 비용이 있으면 불완전.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보 비용이 없느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뭐하냐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만 못 얻으면 초과를 못 얻으면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으면 대답하세요. 초과이 없는 시장이 뭐야? 할당입니다. 환장했네. 초과이 없는 시장이 뭐야? 할당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와 환장했네 진짜. 쌤 저기 완전에서도 초과인이 없잖아요. 완전은 초과인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완전은 정보비용이 없는 거예요. 초과 이윤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불완전도 초과인을 못 얻을 수가 있거든요. 불완전도 초과인을 못 얻는 순간 뭐가 돼버리니까 할당이 돼버리니까 초과인이 없는 시장은 완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잘 들어요? 완전은 뭐가 없어요? 정보비용도 없고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 초과인도 없는 겁니다. 할당은요? 초과인만 없는 거예요. 정보비용은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한 거예요. 다시 완전은 무슨 시장이라고? 완전은 강성이고 뭐가 없는 시장이죠? 정보비용이 없어요. 또 초과인. 그럼 둘 다 없는 시장은 완전이에요. 근데 할당은요? 뭐는요? 정보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뭐만 없으면 초과인만 없으면 할당입니다.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 내가 장당포인데 요거는 제가 한 100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할당이에요. 요게 불완전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한 거 맞아요? 그리고 요게 완전이에요. 요거. 대답하세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할당은 싹 다 완전이다.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 요거 제 있다고 해야 됩니다. 불완전. 그러면 할당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차지하는 건 맞지만 누구도 불완전도 뭐만 못 얻으면 초과만 못 얻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은 초과는 절대로 없으니까 무조건 할당이 되는 거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못 얻으면 초과만 못 얻으면. 이해하셨어요?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정보비용하고 초과이윤하고가 둘 다 없는 시장은 완전 또는 강성이에요. 오케이? 근데 정보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초과이 없는 시장은 할당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 예, 무조건 할당입니다. 무조건 할당입니다. 때려 죽여도 할당입니다. 속해 있거든요. 할당은 싹 다 완전? 그건 아닙니다. 할당이 싹 다 완전이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불완전도 초과에만 못 얻는다면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시겠어요? 가자. 걱정되지만 가자. 자, 무슨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뭐 한 건 틀림이 없지만 불완전한 건 틀림이 없지만 뭐가 될 수? 할당이 될 수 있다. 정말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시험에 뜨면요. 앞에 안 읽어도 돼요. 무조건 오해요. 무조건. 무조건 오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제 이쯤 되면 앞에 거 보지 마.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다. 독점 할당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할당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뭐만 딱 못 얻으면. 초과임만 딱 못 얻잖아. 그러면 세상 모든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앞에 읽을 필요가 없고 땡땡땡은 뭐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는? 완전과 강성은 무조건 할당이 돼.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할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만 존재한다?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하는 겁니다. 할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 강성은 빌롱투 할당. 할당 컨테인 완전.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체크하시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초과인이 존재할 수 없다. OX. X. 어디에서는요? 할당에서는요, 이것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뭐는요?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난 D를 고집하고 싶은데 위에 두 개 거쳐 가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에서는? 완전과 강성에서는 정보 비용과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당에서는요, 초과인만 없으면 됩니다.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거든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약성에서는 과거 분석해가지고는 초과 이윤 얻을 수는 없어요. 정상이윤밖에 못 얻고요. 공표된 정보 그러면 중강성이 맞는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강성률적 시장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첨 계산 문제 10번을 풀고 좀 쉬겠습니다. 10번. 10번. 오케이. 뭐를 구하래요? 정보의 현재 가치.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 예상되는 파트 중에서 정보 현재 가치가 예상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싸 하고 푸는 겁니다. 근데 얘는 몇 년짜리? 1년짜리. 얘는 몇 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는 정보 현재 가치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빼, 안, 나, 는 하시면 되고요.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요? 빼, 안, 나, 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 그지? 빼, 안, 나, 는 하고 첫 번째 답을 찾고 뭔지 모를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는 하면 더 누르고 두 번째 답을 찾아야 되지. 또 빼고 앉았으면 가만 안 둬, 진짜. 그러니까 빼안나, 는 하고 첫 번째 답 찾고, 는 하면 더 누르고 두 번째 답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얼마 있어요? A씨부터 갈까? AC. 얼마야? 2억 7,500인가? 5억 7,500. 빼기, 얼마야? 9,350인가? 네, 빼고. 곱하기 몇 퍼? 60%. 이거 40% 때리는 사람 없지? 항상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나누기 얼마요? 1.2는 하고 첫 번째 답을 찾는 거예요. 일단 9,900이에요. 오케이? 찾고 4번, 5번 중에 하나. 또 는 한 번 더 누르면서 두 번째 답을 찾는 겁니다. 9,000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10번 문제는요. 아무도 안 틀렸으면 좋겠다 하고 낸 문제입니다. 모두 다 맞추셨으면 좋겠다 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처럼 낸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뭘 가지고 있냐면 요 10번 문제 틀린 사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있어요. 틀린 사람이. 정답률이 90%긴 한데 10%가 틀렸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가기 전에 상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 시험 한 달 앞두고 정보 현재 가치 못 구하고 있다.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만 안 계신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될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정보 현재 가치는 계산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풀이하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유형이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시험장에 나오면 아싸 하고 푸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11번 부탁할게요.